안녕하세요, 안 선생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떼이는 원리와 안 떼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집주인이 집을 사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삽니다.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는 집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보고 자기들이 안전한 정도까지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출해준 기록을 등기부등본에 적습니다. 그걸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행이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돈 받을 권리, 다시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적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갚아야 할 돈이고 즉 빚이 됩니다. 집을 산 집주인은 이제 슬슬 세입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입자들을 들이면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들은 언젠가는 다시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것도 집주인에게는 빚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갚아야 할 돈이 쌓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들이 합쳐져서 집주인은 갚아야 할 돈이 많아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갚을 돈이 많아진다 그러면 꼭 위험한 것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은행에는 이자를 잘 내면 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내가 돌려줄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그 보증금을 가지고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은 것이죠. 여기저기서 빌렸던 돈들 때문에 재산을 다 압류당해버리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돈도 한 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은행에 이자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근데 은행은 칼 같아서 1개월만 이자를 안 내면 많은 연체 이자를 내게끔 하고, 이자를 3개월 동안 안 내면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날짜를 없어요. 은행은 법원에 부동산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나라에서 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면 많은 제3자, 그냥 일반인들이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경매판에 가보면 다들 집 좀 싸게 사보려고 안달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에게 이제 집이 팔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집이 팔리고 나면 법원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은행과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순위를 정해서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돈을 누가 먼저 돌려받아야 하는 거지? 줄 좀 서봐 해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를 진행하고, 먼저 빌려준 사람부터 순서대로 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할 때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후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만약에 돈이 풍족하다면, 돈이 충분하다면 모두가 웃으면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돈을 돌려받고, 세입자 김씨도 박씨도 최씨도 법원에 가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이제 돈이 부족하면은 못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 김씨와 은행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서 남는 돈이 없다면 그 다음 차례인 세입자 박씨와 최씨는 돈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따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는 경우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승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귀찮은 절차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사전에 안 당하도록 확인하고 안전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보증금 안 떼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돈이 충분한지를 알면 됩니다. 만약에 빚이 많아서 팔렸을 때 돈이 부족할 것 같다 한다면 그런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보시면 융자 플러스 보증금, 이 시세의 70%보다 작아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집 시세의 70%를 잡는 이유는 뭘까요? 집이 만약에 경매에서 시세대로 안 팔리고 싸게 팔린다면 어떡하죠? 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집 시세 100%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이 집이 만약에 경매로 팔렸을 때 조금이라도 싸게 팔리게 되면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죠. 또 이제 법원에서는 경매 그 절차를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팔리고 나면 경매 비용부터 법원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돈도 집 판 돈에서 깎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금액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80%, 90%로 잡아도 되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하려면 70% 정도면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낙찰이 80% 전후로 해서 됩니다. 이상한 집만 아니면 70% 정도면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의 보증금들은 위험성이 굉장히 적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빈틈없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보증금액이 1000만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좀 큰 금액이다 하신다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융자의 액수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융자는 보통 은행에서 해준 대출이 대부분이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렸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은 집주인의 소유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세대 주택이고 하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주인은 내가 살게 될 한 호실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보증금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호실들을 갖고 있는 통건물의 주인을 말합니다. 이때는 같이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건물 전체를 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근저당들이 설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호실씩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양을 많이 하고, 원룸촌에 있는 원룸 주택들은 주인 한 명이 여러 호실을 관리하는 그런 다가구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중개사에게 문의를 하면 알려줍니다. 또 중개사가 계약을 할 때 나눠주는 것 중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입자들의 보증 금액을 의무적으로 기입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집의 매매 시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중개사에게 문의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개사를 못 믿겠다 싶으면 비슷한 물건에 대한 실거래 기록을 알려달라고 하면 되고, 또 나랑 거래하는 중개사가 못 믿었다 하신다면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갈 집에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근저당이 없어. 그래서 채권 최고액도 없다 한다면은 채권 최고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물어봤더니 여기는 다른 세입자들이 없는 한 호실, 내가 들어갈 호실만 있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한다면 또 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들어가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 된다고 해볼게요. 월세든 전세든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합계가 5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금액이 집의 시세를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1억이래요. 그래서 70% 정도를 산출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집의 시세보다 이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원룸으로 된 주택이에요. 3층짜리 원룸인데 대충 한 층당 5개씩 원룸들이 있는 집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채권 최고액이 5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중개사한테 문의를 해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들의 총합이 3억으로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보증금의 비용이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합계가 8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 중개사에게 집의 시세도 물어봐야겠죠. 집의 시세를 물어봤더니 15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70%를 산정을 해봤더니 10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합계가 작기 때문에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집도 똑같은 그런 원룸 주택,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명의 주인이 여러 호실을 관리하는 그런 원룸 주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대출을 안 받았나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근저당권 설정도 없었고 채권 최고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한테 세입자들의 보증금들을 물어봤죠. 그 금액들을 다 합쳐서 내 보증금이랑 더합니다. 그러면 3억 7천만 원이 나와요. 집의 시세를 물어봤더니 5억이래요. 그래서 5억에 대한 70%를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앞서 계산했던 금액이 집의 시세의 70%보다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 위험한 집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을 확인했더니 5억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봤더니 5천만 원, 그리고 내 보증금이 5천만 원 해서 6억이 됐고요. 집의 시세를 물어봤더니 8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의 시세에 대한 70%를 구했더니 5억 6천만 원. 자, 초과됐죠. 이런 경우에도 위험한 집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어서 경매를 당한다고 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에서 집이 싸게 팔리거나 경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서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런 계산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댓글로 이런 채권 최고액이나 세입자들 보증금, 집의 시세 이런 것들 알아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사실 안전해요. 은행에서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한 집인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좀 안전한 편인데, 만약에 내가 내 현금,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거액의 그런 전세집을 들어간다
한다면 이런 과정, 이런 계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법무사나 변호사 아니면 뭐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들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평생 뭐 집 관련된 계약할 때 위험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